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30 여성 자살 예방 세미나 참가를 위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이 가을 날씨가 그렇게 길게 우리를 느끼게 해주지는 않는데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도 기온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30 여성 자살 예방 세미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서서울 생명의 전화가 응원하겠습니다. 제13회 2030 여성 자살 예방 세미나는 청년 여성 이해와 정신건강, 여성의 자살 현황, 청년 자살 행동의 맥락, 청년기 여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과 대응 방안 등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며 우리 사회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생명 존중과 희망을 찾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서울 생명의 전화 김현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13회 2030 여성 자살 예방 세미나는 서서울 생명의 전화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 공모사업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국회 도서관 장소 사용을 위해 조수진 국회의원님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2030 여성 자살 예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서울 생명의 전화 김인숙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인숙 이사장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좋은 가을날 밖으로 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좋은 세미나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2030 여성들의 어려움, 정신적 불건강,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들을 돕기 위한 우리의 바램,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발걸음을 먼저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을 한 45년 이상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정말 어린아이의 문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 학교 학습 문제, 또 그 가정 문제, 이혼 문제에서부터 이제 남부검찰청, 남부법원에서 이혼전 상담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아무튼 여러 각종 상담에 관한 일은 일반한 게 사실 한 7, 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사적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
세미나를 시작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있지만 문제는 계속 불어나고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물론 대책을 계속 마련하죠. 계속 마련하는데도 역시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교수님들이 2030 여성의 문제들을 아주 잘 파헤쳐 주시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돕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일단 다 같이 고민하면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마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좀 봤는데 얼마나 고심하면서 잘 진단을 해주셨어요. 세 분 교수님들, 또 토론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성서울 생명의 전화 김인수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 조수진 의원님이 경선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국감 중이셔서 일정이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잠시 후에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러 곳에서 생명 존중, 자살 예방에 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2030 여성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들어 20, 30대 여성의 자살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지 보름이 넘도록 아무도 이 여성이 숨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려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처럼 이자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MZ세대는 주로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혔고 우울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0,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2030 여성들의 자살 원인: 사회적 고립감, 불확실한 미래, 가족 갈등, 고용 불안, 빚, 돌봄 부담의 누적, 우울증, 취업,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의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여성들의 행복한 삶,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감이 그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 나온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여성과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 1, 2030 청년 여성 이해와 정신건강 및 자살 현황, 주제 발표 2, 청년 자살 행동의 맥락, 주제 발표 3, 청년기 여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세 분의 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2030 청년 여성 이해와 정신건강 및 자살 현황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임정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교수이시고요.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임정숙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여기서 서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좀 움직여도 괜찮겠죠?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여름에 이 2030 여성의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조차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은 터부시하는 걸로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2030 여성분들이 좀 대화하고 상담을 받고 또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많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분들을 보면 정말 이런 부분이 요즘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관심사였어?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였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다지 그렇게 2030 여성들은 특히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죽고 싶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이유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사연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때때로는 그들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나를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받아들여주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실제로 그들은 절망하고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그래서 그게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꼭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게 그럼 과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자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실은 우리 사회에서 2030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가를 이제 다양한 연구 자료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오신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각종 자료들을 좀 한번 모아보면서 이분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자 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됐습니다. 네. 네. 지난 9월에 우리나라 2022년도 자살률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2022년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내려갔는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2021년에 26명,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6명에서 25.2명으로 좀 다시 이렇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 10년간의 그 자살률 추이를 쭉 보니까 지금 28.5명에서 25.2명까지 지금 내려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자살률은 그래도 좀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여성의 자살률은 약간씩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제 전체적인 자살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자살률도 함께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좀 약간 오르는 추세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자살률을 놓고 보는 거하고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된 2030 여성의 자살률 그리고 2030의 자살률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홍보에서도 보셨겠지만 2030의 자살이 전체 그 2030 사망률의 1위다고 이렇게 아까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을 보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2030의 자살률도 지금 같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추이를 보면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2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여성의 연령별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이제 여성의 자살률인데 이거를 이제 좀 5세별로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한번 쪼개봤어요. 쪼개봤더니 전체적으로 30대의 자살률은 약간 평이한 편이다. 물론 좀 오르락내리락 등락은 하고 있지만 좀 편이한 편이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20대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세에서 이제 우리로 24세까지 봤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2020년 이후로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대 중후반에 들어가는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급격하게 자살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20, 30대 자살률이 높다, 20, 30대 자살이 이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놓고 보면 20대 중후반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 추이로 봤을 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시기가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대체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인데 이 진출하는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어떤 교육 현장으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진출했을 때 이 급격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와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30 여성의 이제 정신건강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던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여성들이 소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진을 경험한 청년들을 전체로 놓고 보면 남성, 여성 다 합치면 33.9%입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4명은 젊은 나이에 소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소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써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어때요? 그러니까 지쳐버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2030 청년들의 10명 중 4명이 이미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2030이 벌써 다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남성은 한 30% 정도, 여성은 한 40% 가까이 지금 소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진의 경험률로도 봤을 때도 실제로 아까 제가 좀 그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던 게 20대 중후반이었잖아요. 이 20대 소진의 경험률이 상당히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소진의 그 경험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남성은 주로 이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물론 여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업무의 과중. 물론 높은 차이는 없지만 여성들이 업무의 과중 그리고 일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삶의 불균형, 일에 대한 낮은 보상 이런 것들이 소진의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 조사는 실은 우리에게 좀 시사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을 좀 보면 전체 연령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 연령,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은 10.9%, 남성은 6.3% 정도로, 실제 우리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약 1.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30으로 조금 떼놓고 봤더니 20대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2.4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0대 우울증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하고 좀 비슷한 걸 나타내는데, 실제 20대의 우울증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2030 청년의 자살 생각을 얼마나 경험해 봤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니까 전체 연령의 자살 생각률에서 여성은 5.7%, 남성은 4.2%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대 자살 생각률을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 여성은 한 6.1%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남성은 한 2.7%에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나오고, 30대 자살 생각률을 봤을 때는 여성은 5.6%, 남성은 3.6% 정도로 한 1.5배 정도 여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죠. 앞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을 봤는데 남성이 자살을 훨씬 많이 했더라. 근데 왜 생각은 여자가 더 많이 했는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시도는 여성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그 상담을 직간접적으로 해봤을 때 대체로 이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이 저희 상담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성의 자살은 자살 시도나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시도까지 옮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성별의 어떤 특성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경험이 있느냐, 뭐 여기에 이제 상담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봤을 때 실제로 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청년 여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미충족의 경험이 8.3%, 남성은 4%로 나타나서 여성들이 오히려 이 의료 서비스를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030 여성의 이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를 보면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가 28.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약간 경제 활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좀 이따 우리 홍 박사님께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여성들의 어떤 고용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소진에서도 충분한 그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상담 비용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충족의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담 받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체로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 상담 기관들도 문을 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 상담을 받으려면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해야 돼서 실제로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필요한 시간에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어려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 좀 그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디를 갈지 몰라서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특히 이제 우울함이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말 얼마나 많은 곳에 상담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인터넷만 몇 군데만 뒤져봐도 나올 텐데 왜 모른다고 그러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보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비가 추적추적 오면은, 그러니까 가랑비가 올 때는 가끔 우산을 안 쓰고도 걸어가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를 조금 맞아도 크게 사람들은 그거에 이렇게 불편하거나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가 너무 잠대같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홍수가 일어서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 비에 나가기가 두렵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보를 더 접근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있는 정보 가운데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많을 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거부감 때문에 못 가겠다,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고 시간 내기 어렵고 어디 갈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30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서는 이제 3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실 겁니까? 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큰 돈 필요할 때는 역시 가족이 최고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제일 좋은데 실제 나의 정신적 어려움, 나의 사회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율이 뚝 떨어집니다. 돈 빌리러 갈 때는 93%가 부모님한테 간다고 했는데요. 실제 정신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50%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모님한테 말 못할 거죠. 왜?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이걸 안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순위로 누구를 찾아가요? 지인을 찾아갑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제 정부나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가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지만 실제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지인을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인분들이 좀 전문가이시면 참 좋은데 이제 이 지인분들에게 우울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생명지킴이 교육 받으면 어때요? 그 지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문 기관으로 연결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때 우리 생명지킴이가 되시는 분들 게이트키퍼가 되어서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030 여성의 고립의 수준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서 여성의 3.1%가 운둔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운둔 집단을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3.1%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고립 수준을 봤을 때 보통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출입이 좀 어려우신 경우들을 이런 어떤 제한,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제외하고 집안에만 있는 이 은둔형 청년 여성은 2.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은둔 상태, 그러니까 고립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이 3.1%에서 떨어진 수치가 2.3%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자발적 고립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은둔의 지속 기간을 봤더니 6개월 미만이 33.8%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34.5%,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9.6%로 실제로 1년 미만의 은둔형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둔이 장기간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7년 이상 은둔한 비율도 5.1%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어찌 보면은 뭐 이제 내가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은둔을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5년 넘어가고 7년 넘어가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고위험의 은둔이시죠. 왜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않고 사회와의 관계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둔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이 여성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출산. 근데 여기는 아까 여기서 이제 뺀 수치이니까 우리가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여기서 좀 우리가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게 취업의 실패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2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면 어때요? 은둔하지 않고 사회로 사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30 여성은 왜 우울한가를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여성들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약 43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나서 여성 대 남성의 그 임금 격차가 한 15.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100만 원을 벌면 여성은 한 84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로와 사업 소득에 있어서 남성은 연봉이 한 2,189만 원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1,891만 원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앞에서 보인 것처럼 15.8% 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입사한 남자 신입사원이 나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기분 나쁘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저희 엄마가 차별해서 동생한테 과자 더 많이 주면 그때도 기분 나빴거든요. 네, 여전히 사회로부터도 이런 기분 나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성들로 하여금 어때요?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여성들은 노동시장 내에서도 경제적 조건이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 경험이 많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각 영역별로 성별 격차를 그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라는 자료에서 제가 이제 받아왔는데 그 제가 말로 하면은 선생님의 뇌피셜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근거 자료로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성은 65%, 남성은 41.3%. 제가 동생한테 엄마 아빠가 과자를 더 줘서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0%입니다.
아마 저도 여기에 2030이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여성이 46.2%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나는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의 경우에 65.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인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받지 못한 어떤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그 화가 우울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차별의 경험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여성이 이 정신건강이 7.93,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이게 그 검사를 했을 때 여성은 약 8점 정도 나타난 반면에 그 차별을 나는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6.1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이제 물론 남성도 차별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의 이 우울 정도는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그 격차가 남성은 격차가 좀 큰데 비해서 여성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에 대한 차별 경험 여부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은 21.6점, 남성은 18.31점. 그러니까 차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7점 만점이었구나. 10점 만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 인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제가 어제인가 그제 부산의 돌려차기남이 이제 판결을 받아서 20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도 하시고,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요즘에 이거 말고도 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 안에서 뭔가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이게 좀 빨간 게 좀 올라가 있는 게 남성분들이시거든요. 남성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젠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도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정보 보안, 내가 어디선가 나에 대한 게 이렇게 다 드러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자료 같은 데 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노출캠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또 집에 비번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거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 역할 인식으로 봤을 때 2030 여성들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자랐고, 아마 저 정도 되는 우리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크셨을 거고, 아마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특히나 이제 저희 세대, 저희 엄마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여자가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왜냐면 같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예전에는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했어요. 여성과 남성의 교육적 격차가 심했는데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교육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고정관념이 낮습니다. 여성은 뭘 해야 되고 남성은 뭘 해야 되고라는 거가 낮은 반면에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 2030보다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에 대한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다 보니까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동년배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 사회는 어때요? 성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그러면 이 2030 여성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2030이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예방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2030 여성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인적 자본과 또 물적 자본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물적인 자본도 필요하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자본이 이 자원들이 이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근간이 이 사회적 자본에는 네트워킹도 들어있고 공동체도 들어있고 규범도 들어있고 제도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을 때 어때요?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은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도 높고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내가 교육받은 거대로 이렇게 내가 교육받고 그동안 인식되어 온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까지 인식되어 온 그러한 것들이 사회 나가서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좀 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절망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회적 한계를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2030 여성들이 사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 우리가 이제 노동 환경을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이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성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여성들의 정신 건강이나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나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도 여성 친화적인 이 노동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요즘에 여성들에게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방송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여러 사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여성들은 어때요? 고정관념이 다른 세대나
남성에 비해서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좀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획일적인 어떤 수평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성과 여성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도 다름이 있습니다.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런 다름을 수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셨지만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사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가 이런 여성들의 어떤 정신 건강, 특히 우울이나 또 이런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였는데요. 청년 여성의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자살 현황과 또 정신건강의 현황을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임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청년 자살 행동의 맥락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순창 교수님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송파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자살 행동의 맥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제가 주로 이제 양쪽 다, 주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라서 전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생각하는 여성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선 자살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실제로 자살 시도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보면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살 이유들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갔다, 상실, 그 다음에 너무나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살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자살 시도자를 계속 만나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약간 착각이 있냐면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자살이 일어났다라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다양하죠. 너무나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작용하는데 이분들이 보면 보이지 않는 은폐된 차원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나쁜 스트레스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리 끝까지 임계점까지 정말 꽉 차 있고 머리 여기 이제 임계점에서 찰랑찰랑 넘칠랑말랑 하고 있는 순간에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다. 그 다음에 너무나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촉발 요인이 돼서 지금 찰랑찰랑 넘칠랑말랑 하는 것을 넘치게 만들죠. 일종의 문턱 효과, 문턱을 차고 넘치는, 그러면서 이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자살 행동도 또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아마 수백 번 죽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죽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죽음 자체가 막상 죽음을 생각해도 막상 죽으려고 하면 공포스러워요. 겁이 나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살을 막는 마지막 보루는 죽음이 주는 공포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막상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해도 가족들이 눈에 자꾸 밟히고 나한테 의미 있는 소중한 친구들, 내가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일들, 내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거나 보호 요인으로 역할하니까 죽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자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은폐된 차원과 표면적 차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가 없어진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acquired capability, 자살 실행 능력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자살 실행 능력이 생겨야지만 죽을 수가 있어요. 겁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한테 의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차단돼요. 탁탁탁 차단돼서 가족 눈에 안 들어오고 친구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 성직자도 자살을 해요. 종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살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분들 얘기를 모아서 제가 하나의 그 단어를 만든 건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정투쟁이에요. 어린아이는 관심과 인정,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죠. 그 관심과 인정을 못 받으면 특히 집에서 어머님들 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혼잣말을 해요. 궁시렁 이런 거 자꾸 써. 왜냐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셀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이 필요해요.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막 졸린 눈을 비비고 막 쓰고 막 이러니까 막 열심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이 발전하게 돼요. 혹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사후 인정을 바라요. 여기 이제 국회 회관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 자살할 때 꼭 높은 데로 올라가요. 왜 높은 데로 올라가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 정치적인 억울함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목을 매든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요. 세상에 더 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후의 내 모습까지 다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죠. 여기서 자살과 자해가 다른데 자해는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서 관심과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살은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은폐된 차원의 무의식 시간성 공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나쁜 스트레스를 제가 유목화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육체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관심, 인정 주지 않고 폭력, 학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제 통계청 통계를 보시면 해마다 사망 외인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으로 죽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죽는 거 보면 보통 이제 아이들 아직 1살이 안 된 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12개월 채 안 된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사망 외인이에요. 질병 외에 죽음들을 연구해 보면 첫 번째가 타살이에요. 두 번째가 추락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살 된 아이부터 9살까지 보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죽냐면 첫 번째가 교통사고예요. 두 번째가 타살이에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죠. 근데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죽어요. 우리 정인이 사건 때 보면 정인이가 죽고 나서 정인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뉴스에 나와서 이런 말 하셨어요.
정인이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아이 같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몸이 죽은 거죠. 영적인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 무의식 안에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죽음을 지향해요. 소멸을 지향해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억지로 어울리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똑같이 정신적인 몸이 죽어요.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과거가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칸막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과거가 현재를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양상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보통 과거의 기억과 현재 지각 경험하는 건 딱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어느 것이 더 생생한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생생해야 되죠. 과거는 어렴풋해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너무나 생생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고 현재는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어버버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도대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면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미래에도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가올 고통, 어차피 내가 과거에도 고통스럽고 현재도 고통스럽고 미래에도 고통스러우니까 다가올 고통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살 예방한다고 앞길 구말리 같은 앞날이 창창한 이러면 더 괴로운 거예요. 나보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고통 속에서 살라 이 말이지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실제로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의 회로 중에 과거를 기억하는 뇌의 회로와 미래를 예측하는 뇌의 회로가 같은 회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과거가 부정적이면 미래를 결코 밝게 전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되고 획이 거지고 정리가 돼야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공격성은 뭐냐면 놀랍게도 자살 충동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살 충동 전에 타살 충동을 가졌어요.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아이디얼라이즈드 페어런스 이미지라고 해서 부모를 절대 싫어요. 그리고 부모가 싸워도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계속 싸우면 얘네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실체를 알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계속 싸우면 자기 방에서 아이들이 칼을 들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저 인간들을 다 죽이고 싶다. 노트에다가 막 엄마 아빠 죽이는 방법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왜? 초자아가 있으니까. 양심, 윤리, 가치, 규범, 종교 이렇게 큰 노니까 못 죽여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Turning against the self.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오고 내가 죽으면 복수가 되겠지. 내가 죽으면 피눈물을 흘리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100% 어떤 생각하냐면 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요. 찢어 죽이고 싶어요. 못 죽이죠. 못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는 거죠. 직장 내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자살이 많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잔인한 타살이 많아요. 그 나라에 자살이 많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사회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저출산. 자살, 잔인한 타살, 저출산 항상 이 쌍으로 같이 다녀요. 마치 고혈압 있으면 고지혈 있고 당뇨 있는 거죠. 그게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제가 국회에서 저는 국회의원 별로 안 좋아요. 몇 년 전에도 뻔질나게 와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이런 강의들을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회의원분들은 당장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이게 같이 연동해서 돼서 돌아가면 자살 실행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삶의 궤적이라는 게 있는데, 삶의 궤적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과 행동해요. 참 묘한 게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멀쩡하게 동료들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저런 농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사람, 힘든 사람 걱정까지 해주고 이럴 때 이렇게 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본인도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정말 날짜도 정해놓고 다 준비하고 돌아가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자살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어떻게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오늘 주유소에 가서 아침에 자동차 기름 만땅을 넣느냐,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왜 이번 주말에 어디 여행 간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죽는다 이걸 캐치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만 갖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부분 10명 중에 2~3명은 결국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런 맥락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자살에 담긴 이제 메시지를 좀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영적인 행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말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초월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어떤 차원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에 계속 이렇게 처해 있으면 이 고통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동경하게 돼요. 내가 고통이 심하면 아예 고통이 없는 세상은 있을까? 아예 슬픔이 없는 세상? 아예 눈물이 없는 세상? 아예 아픔이 없는 세상을 자꾸 동경하게 돼요. 사실은 이 고통이라는 현실 위에서 내 현실이 뭔가 잘못됐고 그거를 좀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그걸 이제 하다가 지치게 되면 더 이상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어떤 세상을 자꾸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런 어떤 세상들을 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어떤 리추얼, 제의적인 측면이 작동을 해서 자기 자신을 일종의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죽음을 감행하려고 하는 모습, 잘못 살아온 삶,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삶, 그 다음에 뭔가 잘못했던,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타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헤아려 주지 못했는지, 왜 살아있을 때 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는지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에게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어려서부터 부모가 맨날 막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엄마 때리고 아이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결심을 하죠.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보다 더 못한 모습, 더 악랄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결국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실제로 그런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집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간장도 부수고 고추장도 부수고 애들을 막 다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자신도 알코올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자신 때문에 남편이 자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술 먹은 상태로 아이를 가위로 찌르려고 하다가 신고를 하셨어요. 자신이 제발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도저히 내가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고 나한테 정해져 있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운명이지만 여기서 삶을 끝내는 것도 나한테는 어쩌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에 자기 처벌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운명과 맞서는 과정에서 했던 떳떳하지 못한 것들, 수치심, 죄의식, 여기에 시달렸던 자신에 대해서 직접 형벌을 내리고 싶다. 이런 측면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원래 내가 없어진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소중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부모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포를 실제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피폐해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 내에서 안 좋은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 부모가 자살로 사망하거나 일찍 이제 어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자꾸 이제 내면에서 뭔가 이격이 일어나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가 보는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괴리가 심해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면 난 더 이상 이 어떤 쇼하는 거, 남들 비위 맞추고 남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이는 거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 표정 지으면서 위선에 지친 자신을 진짜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끝을 내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겉으로는 되게 명랑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존재 발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나도 사람들의 한 집단 속의 구성원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자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작업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서희초 교사들의 죽음,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죽어야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좀 힘들었나 보다. 그때야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힘들다라고 소리쳤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 존재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죽음을 감행하면서 내가 거기 있었다, 소리 지른 사람이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던 자신을 다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속 집단의 성원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집단으로부터 인격 훼손이 되고 그 집단에 다시 자신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되돌려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신도 자신의 응징을 허락한다고 믿고 어차피 내가 사후에 지옥에 간다, 사후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집단에 엄연히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죽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 메시지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죽음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가족의 변화는 지금 이제 이후에 홍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내용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것.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거 배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좀 독립해서 주거를 이제 독립적인 주거를 하고 그 독립적인 주거 위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고 가족 안에서는 관계의 질이 나빠서 집에서는 계속 끌탕을 끓이고 있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밖으로 나가면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제 사회 그 경제 활동을 해서 모든 비용들을 거의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비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계속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배제가 관계의 배제, 관계의 배제가 그리고 결혼의 배제, 결혼의 배제가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배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배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20대, 30대를 좀 보면요. 20대 그 실제로 자살했던 분들의 통계, 그 다음에 각종 자살 예방센터나 이런 이제 전화나 그 어떤 인터넷으로 상담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심리 부검한 내용들을 좀 합쳐서 제가 쉽게 만든 자료거든요. 20대 보면 주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 관계의 질이 좋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 관계의 질이 안 좋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제가 자살 시도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혹시 가리킬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돌아갈 집이 있고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죽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런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한 사람과 자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없었던 거고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순간에 비빌 언덕이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 실직 문제, 또 신체 건강 문제, 젊은 사람들이 희귀 난치 질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 자살로 사망했을 때 이분이 결국 신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건강보험 심평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심평원 자료를 갖고 확인해 보면 죽기 한 달 전, 일주일 전까지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던 사람들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는 합쳐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체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과의 이별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 그거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데 가족 내 관계의 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막막한데 유일하게 내가 믿는 어떤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20대 친구들은 올인을 해요. 근데 그 올인했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20대 청년들이 전화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남녀 관계가 깨졌을 때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 관계 문제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지막 끈 같은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친구와의 관계마저 단절될 때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시험 및 구직 실패, 외부 스트레스가 큰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진로, 연애, 결혼에 대한 준비도 사회적으로 같이 좀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제 10대를 보면 10대의 경우는
지금 보면 남녀 자살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은 보통 우리가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자살 시도는 여성이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하고 실제 자살 상황은 남성들이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10대 청소년들은 남녀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20대는 여성이 거의 남성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20대 청년들도 그렇고 남녀 성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뭔가 사회적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청소년들은 남녀 똑같이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가정 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대, 20대는 조금 우리가 30대 이후 40대, 50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의 경우는 이게 이제 20대 때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생계에 급해서 일을 하다 보면 30대 가서 커리어가 없는 거야. 취업하기가 힘들죠. 어떤 커리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한 것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어떤 생계의 압박이 오니까 일단 돈 주는 데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직장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급여를 뜯기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는 자꾸 이제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자꾸 돈을 빌리기 시작하죠. 집과 관련된 대출,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대출,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되고 가족 내 갈등이 되게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결혼한 상태에서 가족 갈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높아지게 되면서 가족 해체가 일어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 시기에 업무 스트레스가 워낙 많고 또 직장 내 적응이 잘 안 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가정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특히나 이때 만약에 어린 아이들을 출산했을 경우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힘들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젊은 부부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자살 예방은 저는 사실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자살 예방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부터 따뜻한 돌봄과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중에 힘있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 20대 특히 30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을 풀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중년 남성들이 자살이 많아서 그 중년 남성 자살을 연구하고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라인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대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가족들하고 막 갈등하다가 가족이 해체돼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 혼자서 대부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술만 마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0대 중반, 40, 50대 그 중년 남성들의 전형적인 자살 패턴은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고요. 설 자리가 없으면 살 자리가 없고요. 살 자리가 없으면 몇 자리밖에 안 돼요. 일자리, 설 자리, 살 자리, 몇 자리.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몇 자리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일자리, 설 자리, 살 자리, 끝 자리. 그리고 그 중간에는 술자리와 빈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 50대 중년 남성들 자살의 전형인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연구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가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20, 30대 청년들도 결국은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로 지금 연결되는, 결국은 사회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거 뭐 식품, 그 다음에 미용, 서비스, 관광 쪽에 대규모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리고 가족 관계도 안 좋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을 위한 안전망은 안정적인 주거. 얼마 전에 그 학부생들, 대학생분들하고 제가 토론을 했어요. 이분들이 가장 1순위로 원하는 게 뭐냐면 주거예요, 주거. 그러니까 주거가 안 되면 죽는다고 죽어, 이런 주거 없이 죽어. 네. 그러니까 주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거가 있어야지만 결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젊은 청년들한테 결혼하면 무조건 집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서울은 배제하고, 서울 수도권은 배제하고 무조건 전국적으로 결혼하면 젊은 신혼부부한테 집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옳다고 봐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이 앞으로 향후 5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향후 300년 후에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국에는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주거 문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부모랑 같이 있으면 양쪽이 다 스트레스가 되게 커져요. 관계의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민주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를 돌보다가 가족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30대 청년과 60대 부모님이 같이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아가서 40대 중년의 자녀와 70대, 80대 부모가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경제적인 수입원은 없을 때 가족 단위의 자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금 분배, 좀 같은 종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비슷한 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평균 임금이라든지 사회적 임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참여, 이걸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이분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병리 위주의 자살 예방을 지금 10년, 20년 넘게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위주의 어떤 접근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고용 안정, 그 다음에 어떤 주거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중심을 맞춘 자살 예방을 다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개인에게 당신이 우울증이 있어서, 당신이 무슨 정신병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자살 예방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이 청년의 욕구에 맞는, 청년들의 욕구를 제발 좀 잘 들어보시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기초한 자살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또 우울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왜 우울하냐면 집이 없는데 우울하죠. 가족들하고 맨날 싸우는데 우울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근원적인 이슈는 다른 데 있는데 자꾸 현상만 보게 되면 실제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어디서 상담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딜 가야지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라는 데 가면 실컷 얘기 듣더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러니까 황당해지는 거죠.
무조건 도움 요청하면 어떻게든지 국가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원스톱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계속 가서 실컷 얘기하고 결국 달라지는 건 없고, 또 실컷 얘기하고 달라지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이슈는 놔두고 정신적인 승리만 자꾸 하라고.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용기를 내셔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뭐 맨날 해봤자 다시 용기를 내서 또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또 상처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근원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자살예방은 근원적으로는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리턴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의 문제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다시 노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젊은이들에 대한 이 자살을 막는 부분은 지금까지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없었어요. 그럼 새롭게 한국의 복지는 주로 아동, 청소년, 노인들에게만 집중했는데 이제 청년과 중장년 복지가 필요한 시기고, 거기에 맞는 인간의 조건, 사회적 조건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자살 예방일 수 있다. 거기에는 남녀가 따로 없고요. 특히 여성들의 불안정 고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여성들의 자살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 자살 행동의 맥락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청년 욕구에 맞춘 서비스, 고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살 행동의 맥락에 대해서 우리 강의해주신 두 번째 강의해주신 황승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청년기 여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홍진주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진주 센터장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이시고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마포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이미 나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점점 이렇게 세미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커지면서 뭔가 사회 구조 속에서의 여성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 체계에서의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계속 가지면서 두 분을 잘 들었고요. 저는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하니까 먼저 노동부 관계자라고 아는 분 계시네. 노동부 관계자인가 아시겠지만 노동부랑은 상관이 없고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사회 고용 문제와 복지 문제가 어떻게 잘 결합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자치부가 만든 특수한 복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노동부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사실 저도 학교들에서 청년 복지 혹은 여성 복지 이런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기도 하고 또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이제 연구나 여러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발제 주제를 받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사실 제가 진지하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억압, 배제 혹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평등이 자살 문제라는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에 대한 어떤 긴박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못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사실 발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은 저는 사실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대한 얘기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적 맥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좀 약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황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점들을 좀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청년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들은
청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푸르름, 뭐 희망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청년을 얘기하면 절망, 우리 수저계급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뭐 이제 M4 세대죠. 이제 3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를 넘어서서 M4 세대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절망이나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그런 대상 집단의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과 함께 사실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이슈는 이행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가 성인을 얘기하고 특히 복지나 상담에서는 우리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얘기하다가 사실 중장년 노인복지로 넘어가잖아요. 뭐 가족복지라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생애주기 속에서의 이행기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이행기가 갖는 불안정성 자체가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갖게 되는 불안정성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저 또한 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굉장히 기본적인 그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의 이행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학교 마치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일하고 그리고는 성인으로 분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이슈들을 굉장히 그냥 단선적으로 그냥 쫙 이어가는 그런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했고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은 이행의 가장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한 또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계속 해왔고 왜 이행해야 돼? 라고 하면 이행해야지 빨리 밥 벌고 경제적으로 활동해야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주체가 되지 혹은 우리 사회 생산적 인구가 되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 이행들을 굉장히 촉진하고 이제 요구해왔던 그런 우리 전통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입학하고 졸업을 하거나 혹은 군대 가거나 처음 취업하고 결혼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행기 속에서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게 우리 모두 생각해왔던 그런 타임라인대로 그것들이 갔다면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요즘 주변의 조카들 자녀분들의 이행과 학교 입학을 한다고 4년 만에 졸업하지 않잖아요. 저도 직원들 뽑으면 몇 년 만에 졸업한 거는 이렇게 세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이슈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결혼이나 취업은 뒤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 계속 늦어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의 이행을 근데 이 루틴이 맞아 이 프로세스대로 가야 해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그러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행 과정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서일까? 혹은 그 전 단계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것일까? 이행의 실패인가? 지연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민상 선생님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주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관계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소위 말하는 자립의 과정이 사실 이행이다, 자립이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지금까지 청년기의 이행 혹은 청년기의 생애 발달 과제라고 하면은 노동시장에 잘 진입하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슈처럼 부각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최근도 아니죠. 이미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청년기는 저희는 그냥 뉴스라고 얘기하고 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머징 어덜트라는 얘기들을 쓰면서 사실 발현성이 성인기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 이행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기를 얘기하면서 아까는 그냥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이행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행의 과정, 이행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그 과정성을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또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행과 자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행과 자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학교 졸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첫 직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우리나라 청년들만 취업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럽 사회에 다 나타나 있던 문제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유럽은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이슈를 그렇게 국가의 걱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만큼.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행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 지금 30시간 하는 국가들도 있고 뭐 더 급진적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행의 불안정성을 일반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장메르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일은 기계화되고 있고 여러 이제 이슈들은 쉬워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인의 삶의 어떤 흐름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청년기에 이행하고 시행착오하고 혹은 우리 생각에 지연되는 것들 자체, 그것을 굉장히 당연한 상수로 놓고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왜 자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살은 많은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말이지만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일자리 실업 때문에 자살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뭐 프레셔가 돼서 자살하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내가 이 사회가 흘러가는 보통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해, 그 이행의 과정들을 나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낙오감, 혹은 그 속에서의 혹은 낙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한데, 그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안내시는 학자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그 시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20대 태반이 놀고 있다라는 이 태백이라는 우리 사회의 용어들, 그리고 니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뭐 4명 중에 1명은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러지 않거든요. 수많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도전하지만 좌절해서 멈춰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아까 소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 다 무시하고 취업을 했어? 안 했어? 학교에 있어? 있지 않아? 결혼을 했어? 하지 않아? 라는 어떤 이행 사건 중심으로 청년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의 시기라는 표현은 사실 외국 문헌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우리나라 청년의 얘기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청년의 이제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해도 괜찮은 시기야. 실패해도 괜찮아. 그 속에서 몇 번 뭐 사업 망할 수 있지, 연애 실패할 수 있지. 이런 허용과 그 속에서 다양한 탐색의 시간들을 사실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수치적인 이행의 실태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숫자로 보실 겁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굉장히 높아지고 학력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들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늦게 졸업한다. 학교에서의 기간들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고 보니까 대부분 바로 졸업하시려고 애쓰셨고 휴학하면 안 돼라는 세대를 거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 저도 그랬는데요. 근데 요즘은 휴학, 그 다음에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것, 여러 변화들이 청년들에게 다양하게 있는데, 단속적인 이행 양성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쫙 간다는 게 아니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단체롭게 그 과정들이 가고 있는 교육 이행 실태를 수치에서도 좀 보실 수 있고요. 노동시장 이행이 사실 사회구조 속에 좀 중요한데, 학교 졸업 후에 처음 취업하는데 평균 10개월 걸린다. 바로 취업 못한다는 거죠. 평균이에요. 그럼 빨리 취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치면 더 길게 이제 이행 기간이 지연되는 친구들은 더 길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소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취업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행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빨리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길게 취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정규직 취업 비율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학교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바로 노동사회에 진입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을 기본 필수로 거쳐가는 것처럼 경력직 선호 현상 속에서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또 굉장히 수치 차이 나죠.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속기간 짧아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니트라고 하면은 학교에도 속해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도 속해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단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마다 다 다르고 우리나라 공식적인 니트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OECD 기준으로 준해서 볼 때 20%, 25%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통계가 얘기해주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지연된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사회 맥락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청년 개인들을 바라볼 때 왜 빨리 취업하지 않을까? 빨리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스펙이 쌓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프레셔로 개인에게 이 이행의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죠. 흔히 말하면 혼인율 50% 감소, 충격적이죠.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남성의 젊은 세대의 혼인율은 다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주거 말씀하셨는데 주거는 저도 이 연구 보면서 늘 고민했는데 평균 6.7년 안에 최초 주택 마련 소요 통계가 나오는지 제가 의아한데 통계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시간 또한 1년 정도씩 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청년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대로 부모와 동료 비율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캥거루족 이야기도 하지만 주거의 이슈들도 청년의 자립과 이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청년은 교육 이후 직업, 일자리, 주거, 또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는 것 이런 생애 여러 사건들 속에서 사실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은 사실 불안정하고 저임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일자리의 불안정 또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것 속에서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불안정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이행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특히 여성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다 요약했는데요. 저 또한 이번에 통계 다시 이제 보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여성 20대 그 여성 청년들 자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실직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지표에서 사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성 실업 이런 지표 사실은요. 근데 지표만 보면요 남성보다 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업률이나 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 여성들이 힘들어. 아까도 여성의 자살 시도율 대비 성공률 차이가 있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연히 여성이 수치적으로도 낮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치적으로 여성이 결코 낮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치 이면에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실업률 모두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경제활동 대상 인구를 높여요. 누구냐면 나 지금 바로 취업하겠어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구직 의사가 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여성들 이따가 통계표 보여드릴 텐데 특히 여성 청년들 같은 경우는 포기 취업 의사 없음 근데 정말 취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부딪히고 넘기 힘든 턱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멈추어 있는 상태들이 다 제외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 자체가 낮은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실업률과 취업률 지표만 가지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선생님들은 뭐 통계적으로 여성이 낮지 않네라고 말씀하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장 실업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경활동 인구나 단시간 근로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통계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청년들의 확장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지금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왔다 갔다 하지만 7.3, 7.2, 7% 정도 되거든요. 낮죠, 굉장히. 그런데 실제 다 포함해서 했을 때 확장 실업률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다는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은 너무
너무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나 이런 데들에서 성별 차이가 이제 불안정성, 차별 이런 것들을 가중한다는 얘기들은 너무 고전적인 이야기들이어서 슬픈 거죠. 더 이상의 사회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사회구조적인 역사 속에 내려온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노동 쪽이나 경제 쪽에서는 더 이상 감흥도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세상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연하죠. 성별 임금 격차 한국 1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몇 년간 1위인지 혹시 아세요? 좀 더 찾아보면 26년간 1위. OECD 국가 26년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인데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 얼마 전에 발표됐죠. OECD 기준 보면은 100만 원, 남성이 100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 여성은 66만 8천 9천 원? 이렇게 30% 이상 나는 겁니다. 갭이. 그 정도의 임금 격차는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다. 그리고 관리직 유리천장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직 비율이 낮은 것, 그리고 여성들이 다 저임금이나 산업, 저임금 산업, 서비스 노동 이런 것들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의 이슈들이 있었던 이슈들이고요. 승진이나 직장 내에서도, 그럼 취업하기 전부터 직장 내에서도 사실 성차별들이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도 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융권에서 채용할 때 채용 점수표 다르게 가지고 있었죠. 여성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슈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저 또한 늘 육아와 일 속에서 버둥거리며 살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 악순환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성 청년들이 일에 대해서 갖는 생각, 또 미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있고 제가 여기 넣었는데 탐욕스러운 일자리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저희도 자칫 현장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여성들이 9to6 일자리 원하지 않아 시간제 일자리 선호해 라는 얘기들 우리가 가끔 여성 일자리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선호할까? 그리고 왜 선호할까? 라고 했을 때 그거죠. 남성 중심으로 남성들은 더 월급 많이 받고 승진할 수 있고 그런 노동시장 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아이가 코로나 같은 거 생기면 내가 여차하면 일을 쉬고 아이를 볼 수 있는 구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 속에 여성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여성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세팅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청년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의 어려움들은 아마 임상하시는 분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늘 딜레마지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여성 청년들의 민감성, 예민성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경직된 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반성과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하는 대목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너무 이걸 우린 당연한 데 상수처럼 늘 이래 왔으니까 20년째 이래 왔으니까 라고 이제 놓고 가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시기 청년 여성들에게는 쉽게만 다가갈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수치 차이들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 중에 보시면은 취업자 이런 건 다 알겠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 보시면은 크게 얼핏 보셔도 남성과 여성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포기하고 있다라는 인구가 이만큼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이 54.6%라면 남성이 73.5%.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남성의 수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부터의 차별과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표시이고요. 특히 고용률의 차이도 보시면은 30대 여성들 64%이고 여기 보시면 89%예요. 이 차이들이 왜일까? 그냥 일반 출산과 양육 때문에 생기는 그냥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세대 이슈, 젠더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이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니트 통계는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인상적인 건 니트 수치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쉬는가? 왜 노동활동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응답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경제활동형에 보면은 가사돌봄형이 여성 보세요. 46%가 왜 니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절반 정도가 가사돌봄 때문에 쉰다. 그리고 그 다음 수치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성은 0% 나옵니다. 이게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런 통계들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남성은 기회를 추구하고 남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시간이 더 긴 이유는 남성 청년들이 좀 더 나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해야 해 라고 해서 인적자본에 더 투자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소요한다면 여성들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거죠. 결혼해야 하니까 결혼해도 어차피 나 중간 드랍해야 되니까 일단 타협적 진로 선택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여건은 20여 년째, 뭐 20여 년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계속 함께 오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의 삶,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 수준도 향상되었고요.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지금 20대, 30대는 더 이상 나는 차별받고 컸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 명밖에 없는 딸로 큰 여성들 많기 때문에요. 그런 자기 실현의 욕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경직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다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비혼으로 돌아서거나 혹은 타협적 진로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긴다. 그래서 만원현상.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근데 1인 가구로 살거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 내가 기존에는 가족 속에서 내 진로를 안정적으로 선택하고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와도 좀 다른 구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 이중 구조인데요. 사실은 여성들은 결혼하면 되지 않은 여성 청년들은 나는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인식이 채용에서는 그것들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지만 또 한편으로 20, 30대 여성들이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낙인과 블레임 있는 거죠. 예, 비난 있는 거죠. 왜 그러고 있느냐 대학 나와서 라는 사회적 구조와 압력들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사회구조적인 압력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 이중잣대인 거죠. 여성 취업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노동시장 시스템은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여성들에게도 계속 같은 압력들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은 거기서 지치거나 나가떨어지거나 정말 드물게 거기서 승리하거나 그런 이슈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이행의 특징들을 왜 노동시장의 이런 굉장히 단단한 벽에 대한 얘기들은 우린 차치하고 왜 그것이 여성 청년들이 더 마음이 약해서 우울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조심도 안 나는데 피해입은 특권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남성들이 미국에서 백인 남성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왜 불공정하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20, 30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입은 특권의 공격 대상이 공공연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그런 공격들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세대의 이슈도 청년기가 겪는 이행의 이슈들 그 속에서의 불안정성의 이슈들이 주는 압력 또한 굉장한데 그것이 젠더 이슈와 결합될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아닌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많은 증폭의 효과들을 나타내는 부담으로 불안정성은 더 배제되고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들. 여전히 모든 변수에서 성별은 여전히 다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납니다. 차별 이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요즘 안타까운 건 이걸 굉장히 성별 갈등의 구조로 혹은 그냥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20, 30대 여성 노동시장 불안정하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에서부터 근데 이제 구조적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일인가? 그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개입은 마음건강 사업 늘려야 돼. 이 정도 이슈로만 이제 점핑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깊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 가지만 써왔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이나 여성, 특히 청년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잉 일반화하는
이런 이슈 문제들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같은 청년이 아니고요. 청년 여성들도 그 안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집단 내 차이가 있다. 그것이 성별이건 뭐 연령이건 특히 지방 이슈도 요즘 굉장히 크거든요. 거주 지역의 이슈, 지방과 수도권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누가 더 취약한 대상인가에 대해서 균질한 집단으로 놓고 그냥 청년 실업률 같은 통계 보고 이슈가 없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이슈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청년들과 청년기 여성들이 더 취약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 목소리나 그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내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좀 공감하시겠지만 이것은 이행기가 갖는 불안정성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슈가 깔려있는 이슈이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책임 제가 늘 죄책감 느끼는 분들은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하면서 이분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스펙이 낮아서의 문제만이 아닌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불평등의 구조 쉽게 해결될 수 없고 단순히 얘기할 수 없는 이슈이지만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논의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복지나 상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원의 어떤 지원을 하는 관점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히 마음 건강,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개인적 인파워먼트, 우리가 역량가와 인파워먼트 얘기할 때 개인, 사회, 정치적 인파워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접근하면서 여성 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접근들을 좀 함께 해야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0여 년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는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과 이슈들을 일자리가 문제죠. 아까 일자리, 설자리, 탈자리 얘기하신 일자리 굉장히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취업정책만 비대하게 커지고 고용정책만 거대하게 커지고 그러다가 정신건강 문제 생겨 이슈 생겨 이러니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석 같은 거 생기고 양극단만 존재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 이행의 과정들, 자립의 과정들, 취업의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자리를 잘 찾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복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취업 위주 노동정책을 중단해서 안 돼도 일자리 있어야죠. 노동정책 펼쳐가지만 그것과 어떻게 이 마음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들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달체계를 또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자면 그 얘기예요. 모든 청년들이 요즘에 어디 가야 되냐면 우리가 취업 준비해야 돼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요즘에는 그 전 단계 청년들에 대한 청년 도전 사업 이런 노동부 트랙들이 있습니다. 비나긴성 사업들이에요. 다 가야 되고 수당도 주며 그런 사업들을 수많은 청년들이 오고 저희 센터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런 속에서의 정신건강 이슈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인파를 해나갈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장치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임상과 그 삶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그 전략들을 같이 찾아가는 실천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살 예방과 어떤 연결성을 가질지를 꼭 토론해 달라고 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살의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들, 예방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앞서 있는 근저의 어떤 노동과 또 그 이행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관점과 구조나 지원 체계들을 좀 바꾸어 간다면 저는 생명 존중 운동하고 생명사랑 예방 다 좋은데요. 그것과 다른 트랙의 사회 구조적인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전환 이런 것들 제안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인 청년기 여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홍진주 센터장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성 청년의 이행 과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런 자립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발표해주신 세 분의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